조선 중엽 한적한 산골 마을 근처에 울창한 작은 숲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숲 깊은 곳에서 16살가량 되어 보이는 어린 처자가 혼자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어린 처자의 이름은 채련이었습니다. 채련은 걷다가 작은 연못을 발견하고는 연못가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안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딸이 너무 보고 싶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매일같이 괴롭힘을 받고 있어요. 이번에는 밖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집에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채련의 옷차림을 보면 분명 가난한 집 딸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저고리와 치마는 보통 농민들이 한 달 동안 벌어야 살 수 있을 만큼 비싸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치안은 매우 좋지 않아서 이렇게 젊고 아름다운 처자가 혼자 깊은 산중에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나쁜 마음을 품은 자가 나타나 해를 끼친다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채련이 혼자서 슬픔에 잠겨 울고 있는 동안 어디선가 한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처자야, 혹시 길을 잃었느냐? 갑자기 채련의 귀 옆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채련은 깜짝 놀라 뛸 듯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나, 누구세요? 하지만 채련이 돌아보니 그곳에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하얀 수염과 하얀 머리를 한 자상해 보이는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채련의 마음이 조금 진정되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집을 나온 것입니다. 한양에 가서 세상 구경을 해보고 싶어요. 이 신비로운 인물은 흉악한 도적이 아니라 마치 신선처럼 보이는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함이 가득했고 채련을 보는 눈빛에도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남긴 말에 사람의 마음은 얼굴을 보고 알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겉모습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마음씨도 좋은 것은 아니라는 뜻이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노인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 같은 모습이어서 아무리 봐도 나쁜 사람일 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어린 것이 벌써 집을 나올 생각을 하다니 한양에 가보고 싶다고 하는데 한양이 여기서 얼마나 먼 곳인지 아느냐? 노인의 질문에 채련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한양이 얼마나 먼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저희 아버지께서 장사를 위해 한양에 가실 때는 한 달이면 다녀오시더라고요. 역시 채련의 아버지는 상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옷차림이 그토록 화려했던 것입니다. 노인은 큰 돌을 찾아 앉으며 채련에게 말했습니다. 처자야, 네 아버지가 한 달 만에 다녀올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남자이고 또 장사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너 같은 어린 처자가 혼자서 그런 먼 길을 떠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혹시 내가 나쁜 마음을 품은 자라면 너에게 어떤 일을 저지를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이 할아비 말을 듣고 어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지만 채련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절의 스님께서 저에게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평생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저희 새어머니가 저를 바보와 혼인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집을 나온 것입니다. 노인과 채련은 연못가에 나란히 앉아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채련의 사연이 모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채련은 근처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인 김진사의 딸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젊을 때부터 타고난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는 땅도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 지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매우 성공한 상인이기도 했습니다. 김진사는 어려서부터 집안이 부유했고 게다가 장사에도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이미 젊은 나이에 심리 안에서
가장 부자가 되었습니다. 돈이 많았던 김진사는 양반집 딸과 혼인을 했습니다. 김진사의 부인은 온순하고 글도 잘 아는 훌륭한 여인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녀의 용모가 그리 뛰어나지는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간에는 남자치고 바람 피우지 않는 사람은 없다. 만약 바람 피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그럴 마음은 있어도 그럴 용기가 없을 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김진사의 부인이 너무 평범한 용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김진사는 집에 있을 때는 부인을 잘 대해 주었지만 장사를 위해 한양에 갈 때마다 다른 여인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결국 김진사는 한양에 별채를 마련하고 그곳에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들여놓았습니다. 이런 것을 속된 말로 바깥에서는 꽃을 꺾고 집에서는 정실 부인을 두다라고 했습니다. 김진사의 부인은 남편의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 모른 척했습니다. 이런 것을 편안한 삶을 살려면 때로는 참고 견뎌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부인의 현명한 처사 덕분에 그 집안은 오랫동안 평온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상태가 계속되었다면 이 가족의 결말은 그리 나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라는 것은 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야 재미있는 법입니다. 채련이 14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큰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부인이 죽자 김진사는 당연히 한양에 두었던 젊은 여인을 정식 부인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김진사의 새 부인은 용모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검은고, 바둑, 글씨, 그림에 모두 능했습니다. 사실 조선시대에는 여자는 재주가 없는 것이 덕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여인은 집에서 바느질이나 하고 머리나 빗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자는 용모가 곧 재주라는 말도 그런 의미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의 검은고, 바둑, 글씨, 그림에 모두 능한 여인은 두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양반 집안 출신이거나 다른 하나는 불행하게도 기방의 기생 출신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조선시대의 기방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저급한 곳과는 달랐습니다. 기방은 오늘날의 고급 사교클럽 같은 곳으로 기생들의 주된 역할은 손님들과 함께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며 담소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유명한 기생들, 예를 들어 황진이나 논계 같은 분들도 모두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미모만으로가 아니라 뛰어난 예술적 재능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것입니다. 김진사의 새 부인인 박씨는 기방 출신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말솜씨도 뛰어나서 김진사를 완전히 매혹시켰습니다. 김진사는 박씨를 기방에서 빼내기 위해 상당한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김진사의 첫 번째 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김진사는 드디어 박씨를 정식 부인으로 맞아들여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씨가 김씨 집안에 들어왔을 때는 처음에는 상당히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의 출신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채련 같은 전실 소생 자녀들에게도 비교적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1년 전 박씨가 김진사에게 아들을 낳아주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선시대 사극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미가 귀해지면 자식도 귀해진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은 박씨는 집안에서의 지위가 크게 올라갔고 그에 따라 행동도 당당해졌습니다. 김진사에게는 원래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있었는데 큰아들은 이미 장가를 들어 분가했습니다. 이제 집에는 채련만이 전실 부인이 낳은 자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진사가 장사를 위해 집을 비운 사이 박씨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돌보면서 채련을 불렀습니다. 채련아, 이리 와서 이 더러워진 옷들을 모두 빨아라. 빨래 같은 일은 평상시에는 하녀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씨가 갑자기 채련에게 빨래를 시키는 것은 분명히 괴롭히려는 의도였습니다. 채련이 말했습니다.
새어머니, 아버지께서 한여를 두지 않으셨나요? 새어머니 방의 춘희는 어디 갔나요? 춘희는 박 씨의 몸종이었습니다. 이 이름을 듣자 박 씨는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정말 살림살이를 모르는구나. 춘희 그 계집애에게 한 달에 몇 냥씩 주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집은 밥도 먹기 어려운 판에 어디서 한여를 둘 돈이 나오겠느냐. 채련은 태어날 때부터 돈이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돈을 잘 버는데 집에 돈이 없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새어머니께서 농담하시는 것 아닌가요?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돈을 잘 버시는데 집에 돈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사실 김진사는 박 씨를 집에 들인 후에도 본래 습성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개는 똥을 먹는 버릇을 고치지 못한다는 말처럼 김진사는 또다시 한양에서 다른 여인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번에는 기방에서 박 씨보다 더욱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이번에 만난 젊은 여인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거의 다 털어넣었습니다. 이제 김진사는 한양에서의 새로운 사랑에 완전히 빠져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양에 머문 지 거의 1년이 되도록 집에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남겨진 박 씨는 엉망이 된 상황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생활에 불만을 느끼는 것도 이해할 만했습니다. 박 씨는 마음속에 쌓인 불만 때문에 그리고 자신에게도 이제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채련을 매우 미워했습니다. 이날도 채련이 빨래 심부름을 거부하자 박 씨는 화가 나서 채련을 옆마을 지주의 바보 아들과 결혼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박 씨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전적으로 혼인 지참금 때문이었습니다. 몇 년 전 같았으면 김진사가 절대 동의하지 않았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첫째, 김진사는 집안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양에서 새로운 사랑의 달콤함을 즐기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둘째, 김진사에게도 이제 정말로 돈이 없었습니다. 지주집 바보 아들이 몇백 냥의 지참금을 준다면 그것으로 또 몇 년은 한양에서 호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진사는 편지를 통해 이 혼인을 승낙했습니다. 채련같이 아름답고 교양 있는 처녀가 어떻게 바보와의 혼인을 달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이 억지 혼인을 피하기 위해 채련은 몰래 집을 나온 것이었습니다. 채련의 이야기를 다 들은 백발 노인은 잠시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 후에 노인이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처자야,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채련은 눈을 깜빡이며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께서 절대 나쁜 분이 아니라고 확신해요. 오히려 하늘에서 저를 도우라고 보내신 신선님 같으세요. 노인은 채련의 순수한 말에 빙그레 웃었습니다. 하하하, 아가야. 내가 신선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중요한 것은 너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다. 내 사연을 들어보니 정말 곤란한 처지에 있구나. 집에 있으면 새어머니가 억지로라도 너를 바보와 혼인시킬 것이고. 맞아요, 할아버지. 그래서 제가 집을 나온 거예요. 하지만 채련아, 네가 이렇게 혼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은 바보와 혼인하는 것보다도 더 위험한 일이다. 이대로 계속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단다. 내게 가장 좋은 길은 믿을 만한 남자를 만나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는 것이다. 그래야만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의 말은 일리가 있었지만 채련은 여전히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 밖에 나왔어요. 밖에서는 할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데 어디서 믿을 만한 남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노인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단다. 내가 하나 물어보겠는데 너희 집에 20살이 넘은 늙은 나귀가 한 마리 있지 않느냐? 채련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의 집에는 정말로 그런 늙은 나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 나귀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혼수품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백발 노인이 어떻게 자신의 집 사정을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지 채련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집 일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노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가야, 그런 자세한 일은 묻지 말아라. 네가 나를 신선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미리 아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해라. 처자야, 만약 나를 믿는다면 내 말대로 해보아라. 지금 집으로 돌아가서 그 나귀를 몰래 데리고 나와라. 너는 믿을 만한 남자를 어디서 찾느냐고 했는데 그 나귀가 있으면 된다. 나귀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사흘 후에는 분명히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의 말은 듣기에 매우 이상했습니다. 나귀가 어떻게 남편감을 찾아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지금 채련의 처지로서는 다른 방법도 없었습니다. 이 노인이 진짜 신선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지금 당장 갈 곳도 없으니 한번 시도해 볼 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련은 노인의 지시대로 그날 밤 집으로 몰래 돌아가서 그 늙은 나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신기하게도 나귀는 자유의 몸이 되자 채련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늙은 나귀가 걷는 길이 모두 안전한 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채련은 길에서 나쁜 사람을 한 명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 되면 나귀는 항상 하룻밤 묵을 수 있는 마을이나 주막을 찾아주었습니다. 이렇게 사람 한 명과 나귀 한 마리가 사흘 동안 길을 걸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늙은 나귀는 한 작은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한 집 대문 앞에서 멈춰 서서는 아무리 달래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채련은 생각했습니다. 노인께서 나귀가 좋은 남자를 찾아줄 것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나귀가 멈춰 섰으니 혹시 여기가 그 장소일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채련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신가요? 저는 길을 가던 사람인데 물 한 모금만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대문이 열리면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어쩐 일로 혼자서 이런 곳까지 오셨나요? 요즘 세상이 불안한데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어머니께 말씀드려서 뭔가 드실 것을 준비해 드리겠어요. 대문을 연 사람은 16, 7 정도의 젊은 총각이었습니다. 이 총각은 얼굴이 깨끗하고 잘생겨서 참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채련의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된 것 같다. 그 노인 할아버지 말이 정말 맞았구나. 우리 집 나귀가 정말로 좋은 남자를 찾아주었네. 이야기가 일어난 때 채련의 나이는 16이었습니다. 이 나이의 처녀들은 사랑에 대한 꿈이 가장 많을 때입니다. 채련은 이 총각에게 완전히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총각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니 자상한 노부부가 채련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집주인 영감이 채련이 데려온 나귀를 보고는 크게 놀랐습니다. 왜인지 이 영감은 그 나귀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가씨, 이 나귀가 아가씨 것입니까? 영감이 나귀를 바라보는 눈빛이 마치 옛 연인을 보는 것 같아서 채련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네, 이 나귀는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시집 올 때 가져오신 혼수품이에요. 영감님은 왜 이 나귀에 그렇게 관심을 보이시나요? 영감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가씨, 혹시 아가씨 어머니 성함이 이월화가 아니십니까? 맞아요. 영감님, 저희 어머니를 아세요? 아, 월화야, 월화. 20해 만에 다시 소식을 듣는구나.
그런데 벌써 세상을 떠나셨다니. 분명히 이 영감은 채련의 어머니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채련의 어머니가 김진사와 혼인하기 전에 이 영감과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영감의 이름은 허생원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산에서 채련의 어머니를 위험에서 구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채련의 어머니가 허생원을 만났을 때도 16살이었는데 허생원이 젊을 때 잘생겼고 게다가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기도 해서 두 젊은이는 몰래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채련의 어머니는 허생원과 만나기 위해 자주 산속절에 다녀야 했는데 그 절이 집에서 수십 리나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 먼 길을 걸어서 갈 수는 없으니 어린 나귀를 타고 약속 장소에 나갔던 것입니다. 비록 두 젊은이가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허생원의 신분이 너무 낮아서 채련의 어머니와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허생원은 채련의 어머니와 격이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벌을 따지는 조선시대의 관습에 따라 채련의 어머니는 결국 김진사와 혼인했습니다. 그 잊을 수 없는 첫사랑을 기념하기 위해 채련의 어머니는 그 어린 나귀를 혼수품으로 삼아 평생 곁에 두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20해가 지났고 채련의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 나귀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인연인지 아니면 그 나귀가 정말 영특한 것인지 어쨌든 그 나귀는 채련을 데리고 어머니의 첫사랑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서로의 정체를 확인한 후 채련은 모든 경계심을 풀고 자신이 집을 나온 경위를 허생원에게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허생원은 옛 연인의 딸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딸아, 이제 아무데도 갈 필요 없다. 우리 집에서 지내거라. 이렇게 해서 채련은 허생원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대문을 열어준 그 잘생긴 총각은 바로 허생원의 아들이었습니다. 허 총각은 용모가 뛰어났지만 눈이 너무 높아서 아직까지 장가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채련 처녀는 진짜 양반집 교수였습니다. 그녀는 용모도 아름다웠고 교육도 잘 받았습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허 총각은 채련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어차피 채련이 나귀를 데리고 집을 나온 목적 자체가 좋은 신랑감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채련과 허 총각 사이에는 남녀의 정이 서로 통했습니다. 두 젊은이가 이렇게 서로 마음에 들어 했으니 허생원도 기꺼이 이들의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비록 채련이 혼인할 때 아버지에게 알리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이들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허 총각과 채련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달콤한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의 일상은 정말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채련이 좋은 남편을 찾도록 도와준 그 백발노인은 과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신선이었을까요? 이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혹시 정말로 하늘에서 착한 채련을 도우려고 신선을 보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지나가던 어진 노인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처녀를 도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채련이 결국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것이 우연인지 운명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용기와 진정한 사랑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채련의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았습니다. 그녀는 강제 혼인의 위기에서 벗어나 진짜 사랑을 만났고 어머니의 첫사랑이었던 분의 보살핌을 받으며 새로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 늙은 나귀는 어머니와 딸 두 세대에 걸친 사랑의 증인이자 안내자가 되어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옛 이모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가운데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림이 옵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재미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